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불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전에 한번 저희 쪽에 출연을 해주셨었던 분인데요, 다시 한번 또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또 마침 책도 내셨다고 해서 이렇게 좀 정중히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김광석 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면 22년 전망서가 나왔을 때 22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고, 네. 주로 이제 금리나 환율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 그런 변화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으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재미있으시지 않을까. 네, 마침 또 요즘 부동산 투자자들이 볼 때 입장에서는 요즘 분위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이번에 책 나온 거를 제가 봤어요. 네. 여기 보니까 긴축의 시대. 긴축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자체가 네. 약간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긴축의 시대라는 책 제목을 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긴축이라는 얘기를 쓰셨는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경제전망을 할 때 항상 그 다음 해를 그리면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을 생각합니다. 네. 그런 주제를 잡아서 연중에 한 권의 책을 더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전망은 붙박이고요, 네네. 연말. 그리고 연중에 5, 6월 즈음을 타겟으로 네. 뭔가 주제를 선정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채널에 나와서도 긴축의 시대가 온다. 네, 저도 기억이 나요. 그죠? 네. 금리 인상할 일만 남았다. 네네. 그리고 돈의 가치가 강해진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라. 네. 주택 매매 가격은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둔화되는 흐름이다. 그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그 기조보다 조금 더 강해진 겁니다. 지금 현재요. 예, 예. 네. 쉽게 말하면 긴축의 속도가 더 가파라진 거죠. 그래서 22년 이 한 해 경제를, 네. 이 시대를 규명했으면 좋겠다. 일희일비하지 말자. 어제 주가 오르고 오늘 주가 또 올랐네. 네, 맞아요. 막 계속 일희일비하는데, 네. 일희일비하는 그 주가의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긴축의 시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 자체를 규명해서 나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 그게 가장 객관적인 자산관리 방식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그때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22년 하반기를 그냥 규명한다면 네. 역사적으로도 이름하여 긴축의 시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긴축은 그냥 우리가 용돈을 아껴 쓴다 뭐 이런 긴축이 아니라 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긴축인 거죠. 그게 이 모든 경제를 뒤바꿔 놓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다가도 경제는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네. 경제는 생물이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금리는 피다. 경제를 생물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그 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리의 행방, 네. 또 그것이 주는 자산시장의 영향, 이런 것들을 좀 그림 그리시면서 의사결정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결국 바꿔 말하면 이제 작년까지는 약간 그래도 확장의 시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네. 확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긴축의 시대라는 거잖아요. 시대적인 전환? 뭐 네. 이런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부터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긴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미 그때 영상을 보셨고 그때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명확히 쓰여져 있죠. 333페이지에. 이 경제 트렌드와 전망을 다 해놓고 네. 그 마지막 부분에 정부는 뭘 해라, 기업은 뭘 해라, 가게는 뭘 해라라는 게 정리된 파트 4 부분에 그 액션으로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라. 정확한 표현은 특히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 집 살 시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21년 말, 22년 초. 집 살 시점은 좀 후에 온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시고 현금을 장전하셔라. 근데 현금 장전하는 방법도 정확히 쓰여놨더라고요. 특판 상품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돈의 이동이에요. 네. 돈이 현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네. 그 이동하는 그 현금을 가장 가급적이면 우리은행으로 이동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서로 특판 상품 경쟁이 벌어지죠. 5% 이상의 특판 저축 상품들을 계속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현금을 이동시켜라. 그렇게 의견을 드렸었던 것이죠.
우리 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동안 그 네. 금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하셨었고요. 네.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럼 돈의 흐름이 지금 특판 상품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돈의 흐름이 지금 현재 그럼 딱 특판 상품 하나로 딱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도 뭐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지금? 돈의 흐름이 정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테크가 뭔지. 재테크의 정의가 뭡니까? 돈을 혹은 소득을 네. 자산과 바꾸는 것. 그게 재테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자산과 바꿀 것인가? 부동산과 바꿀 것인가? 주식과 바꿀 것인가? 그게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땐 돈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금리가 떨어질 땐 저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돈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산 시장으로.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 20년, 21년 한 해 두 개년 동안 이어졌다면 이 내재 가치는 그대로인데 돈이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버블인 거예요. 그 자산 버블이 일어났던 게 20년, 21년이죠. 네. 그때 돈의 이동이 그쪽 자산 시장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근데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되잖아요. 네. 베이비 스텝 룰을 무시한 채 빅 스텝, 자이언 스텝을 단행할 만큼 돈의 가치가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확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보통은 재정 정책을 확장이라고 비유를 하고요. 너무 좋은 표현이시지만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완화라고 표현하죠. 완화. 그러니까 20년은 금리 떨어뜨리고 유동성 막 헬리콥터먼이라고 했죠. 네. 그게 완화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22년 지금은 긴축의 시대로 전환된 거예요. 네. 근데 왜 20년에 투자 의사 결정했던 그 방법을 고스란히 유지하느냐 이거죠.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의 골자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가 달라지는 만큼 돈이 이동할 텐데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돈의 가치가 강해지잖아요. 네.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당연히 저축을 해야죠. 근데 저축보다 조금 더 강한 게 있죠. 그게 원자재였던 거죠. 아, 원자재. 그렇죠. 네. 그것도 돈의 이동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년 팬데믹 위기 때 네. 국제 유가가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원유 수요가 급감하기도 전에 선물 시장에서는 더 급격히 떨어졌던 거예요. 네. 왜 그럽니까? 돈의 이동 때문이죠. 원자재 시장에 투자했던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네. 급한 사람들이 마이너스 37달러로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1월 달쯤에 전쟁이 날 것 같다. 전쟁이 진짜 났다. 이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었죠.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급등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실제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까? 아니에요. 네. EU에서 경제 제재를 통과한 거 한참 후예요. 네. 실제 원유 수급 혹은 원자재 수급, 뭐 가스 수급 이런 데 차질이 있기도 전에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했던 거예요. 아, 앞으로 원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이 그 전에도 문제였는데 네. 더 가속화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면서 선물 시장에 돈을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빼고 현금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그 가격들이 폭등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 돈의 이동에 맞춰서 같이 돈을 옮겨 나가야 되는데 네. 왜 여러분은 반대로 돈을 역행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돈의 대이동은 미국이 긴축 행보를 보이는데 네. 미국보다 더 긴축 행보를 단행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긴축 행보만큼 금리 인상 행보만큼 다른 나라들도 같이 금리 인상한다. 네. 그럼 달러 가치 강세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4달 전인가 3달 전에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에도 환율 전망을 담았는데 이미 3-4달 전부터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배경이. 미국만큼 긴축 행보를 보일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더군다나 한번 이거는 그래요. 그냥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중앙은행은 행정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그것을 같이 그것에 공존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그들대로 통화정책을 단행하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재정정책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라는 행정부의 수장 입장에서도 네.
강달러가 좋을까요? 약달러가 좋을까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2021년까지는 약달러가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근데 2022년 지금은 숙제가 경기 회복이 아닙니다. 지금 22년 지금의 숙제는, 미국 경제 숙제는 물가인 거예요. 네. 여러분 41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이, 물론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을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또 CPI가 발표되는데 네. 그러면 6월 미국 물가 상승률은 8.6%를 넘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시장의 기대는 8.8이니까.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41년 역사, 41년을 안 사신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처음 만나는 그런 물가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물가 잡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면 약달러가 유리하지 않죠. 강달러를 유지해야 원자재 가격도 그나마 싸게 들여오는 거고. 네. 그리고 미중 간에 그렇게 싸우다가도 관세를 철폐해야 그나마 사오는 물건이 싸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어떤 방면으로 해석을 해봐도 그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돈의 이동이 뭡니까? 미국으로의 이동이죠. 미국으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게, 우리 부지런 TV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주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주식을 안 하는 분은 또 없으시잖아요. 거의. 그럼요. 미래 잠재적. 그런 면에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건데, 그런 네.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유독 왜 코스피는 더 떨어질까? 세계적으로 증시가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이건 긴축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은 더 떨어질까? 이건 미국으로의 이동 때문입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꾸 자금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빠지는데, 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은 팔고 나가는데 그걸 왜 받아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이제 주식시장 전문가분들이, 또 증권사 소속의 인플루언서분들이 쌀 때 담아라, 합리적 가격 나왔다, 이때 담아서 물타기 해라,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네. 네. 외국인은 팔고 나간다니까요. 돈의 이동과 왜 역행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느냐. 쌀 때 담아라라는 표현인데, 그럼 정말 이게 싼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쌀지를 알 수 있는 그 근거는 주식 차트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식 차트에서는 그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질 때 네. 삼성전자가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계속 역대 최대 실적만 발표했어요. 네. 삼성전자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10만 전자가 5만 전자 됐을까? 이것은 역시 매크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리 때문이에요. 10만 전자 바라볼 때는 금리를 엄청나게 B컷으로 인하해서 네. 제로금리로 떨어뜨렸던 그때 시점인 거예요. 네. 지금은 금리를 빅스텝, 자연스텝 행보를 보이는 긴축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한번 금리 인상 행보를 놓고 본다면 아직도 금리 인상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제 다 올렸습니까? 인상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잖아요. 한동안 더 남아있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금리 인상기, 긴축의 시대의 아직도 초중반, 초입에 해당되는데, 네네. 그런데 왜 아직도 이게 바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러분 부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제 좀 올랐으니까 사도 돼, 떨어졌으니까 또 담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시대 자체를 규명해서 시대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매일매일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일희일비 하시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게 너무 걱정돼서 제가 지금 목소리 톤이 올라간 겁니다.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돈의 흐름을 먼저 보라.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시는 거고, 너무 그 밑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주식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예. 부동산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너무 그거에 일희일비 하지 마라. 그건 다음 일입니다. 종목은 다음 일이에요. 네. 시점이 중요한 거야. 네. 그 부동산 시점도 전반적으로 그 기류를 타서, 우리 상승 신호, 하락 신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상승, 그 하락을 다 다지고 상승 국면일 때, 그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집중될 필요가 있는 건데, 네. 그때 어떤 부동산일까를 판단하실 일이지, 그렇죠. 전반적으로 하락장인데 굳이 대홍수 나고 장맛비 엄청 세게 내리는데 굳이 우산 쓰고 왜 나가시냐 이거죠. 그때 그냥 비를 피해 있으시라는 거죠. 굳이 우산 쓰고 나가서 어떤 종목을 고르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비에 졌습니다.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은 이제 저점을 다질 때 이제 다 됐다 싶을 때 적극적으로 단행하셔도 괜찮다. 예, 부동산 시장은 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의견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또 키워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 책에서도 봤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 중에서도 초인플레이션 시대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네. 좀 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 얘기하시면서 8점 몇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뭐 엄청나게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 상황이길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연준이 단행하는 이례적 통화 정책,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초인플레 때문에 그래요. 초인플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초인플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 경제학 교과서상에는 원칙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어디까지가 초인플레다라는 규명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언론성 용어인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이렇게 유행하다 보면 그게 교과서에 담기겠죠. 네. 나중에 담길 수는 있겠죠. 각국 중앙은행이 규명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물가가 있습니다. 네. 그게 목표 안정 물가라고 표현을 써요. 근데 좀 쉽게 하면 목표 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목표 물가가 우리나라는 2%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2%예요. 이게 인플레도 아니고 디플레도 아닌 우리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물가 상승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신흥국들은 더 높아요. 네. 신흥국들은 3.5기도 하고 4기도 하고 네. 원래 신흥국들은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원래 이 선진국들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런 국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국마다 그리고 각국이 취해 있는 경제 여건마다 적정한 물가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2%라는 거예요. 그러면 2%를 초과하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2%는 연간 물가 기준이니까 네. 여러분이 자주 만나시는 그 물가 상승률은 어쩌면 월별 물가예요. 월. 네. 그렇죠? 6%라는 우리나라 한국 물가는 6월 물가인 거예요. 그죠? 소비자 물가 7월 달 물가 상승률 궁금하시죠? 그것도 역시 8월 첫 번째 화요일 날 받습니다. 네. 통계청에서 발표해요. 그러니까 물가를 여러분 기민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그 물가 때문에 금리가 결정되고 금리 때문에 자산 시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럼 금리를 여러분 스스로 전망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가를 판단해서. 그렇겠네요. 7월 달 물가 상승률이 몇이 나올지 네. 8월 초 화요일 날 아침에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연준위 위원이 되어서 혹은 금통위 위원이 되어서 이제 기준금리 얼마나 올릴까? 네. 아니면 동결할까? 네. 이걸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가가 이 6% 물가가 2%가 목표 물가인데 이걸 상회하면 인플레이션인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2배에 해당하는 4%마저 초과하니까 초인플레이션 아니겠는가 라고 감각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학제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근거를 4%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4%를. 이게 만약에 모두가 수긍하면 그게 또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4%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지난 5월 달 전망치도 4.5인 거고요. 이게 또 상향 조정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실적치가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년 5월 달에 이 22년 물가는 4.5%일 거야라고 전망했는데 네. 그렇다면 5월, 6월, 7월 물가가 예를 들어 이 정도일 거라는 것이 감안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적치도 이미 전망치보다 높아요. 네. 이것만 반영해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략 한 5%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물가 상승률을. 자, 이것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이건 이름하여 초인플레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6%라는 물가를 만난 것도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처음이거든요. 24년 만에. 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에요. 얼마나 높은 물가입니까? 그럼 초인플레이션 맞죠? 네. 더군다나 미국은 24년 만이 아니라 41년 만이니까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네.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단어를 갖다 붙여도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미국 물가는 전망치가 8%를 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초인플레이션이다.